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두 분을 모시는 동안에 잠깐 저희끼리 그냥 좀 수다를 떨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중요한 얘기는 일부 얘기가 훨씬 중요했고요. 저희는 일부 얘기를 예, 요약하시면 요약 정도만 저희는 그걸 설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네. 아신 것 같은데 우리 아닙니다. 위원님 요약을 월요일날 했습니다. 뵀을 때 보니까 와, 이 던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이 세 분이 워낙 이게 세신 분들이라서 거기 살아남으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장 이제 근데 2,500을 못 넘네요. 계속 오늘 같은 날 좀 시세 낼 것 같더니만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오늘 장은 우리 위원님 옷 색깔 아, 이렇게 양봉. 아니, 양봉이요. 오늘 음봉 났는데요. 코스피는. 아, 그러네. 오늘 코스피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코스피를 요즘 안 봐가지고 예. 요즘 거의 뭐 코스피 200은 더 음봉 세게 났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오늘 뭐 FOMC 얘기 저는 시키지 마세요. 네. 올 간만에 우리 파월 의장님도 안 뵙고 네. 네, 숙면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그래서 코스피가 제일 조금 코스피 200이 제일 조금 네. 오르고 그 다음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라서 완전히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가 훨씬 더 좋았던 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순환 미국도 어떠냐면 예를 들어 펠로톤 네. 무슨 뭐 카바나 뭐 베스앤뷰 이런 주식들이 막 날라가요. 카맥스까지. 막 날라가요. 네. 그게 어떤 분은 순환매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건강한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끝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 날카로운 정리는 우리 네, 한지영 저한테 연구원님. 그럼 연구원 듣고 싶었어요. 먼저 얘기 듣고 네. 대표님한테 예. 뭐 개인적으로 끝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증시 올라가는 종목들 테마들 보면은 그러니까 좀 근본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임주식대로 올라가고 전혀 상관없는 그 업종들끼리 같이 올라가고 이러한 장세인데 이거는 그냥 다분히 그냥 매크로 관점에서 탑다운 관점에서 위험 자산은 뭐 충분히 자극시킬 만한 요건들이 계속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핵심은 뭐 오늘 내내 방송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나 연준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오늘이 아마 2월달 코스피 그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좀 힌트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네. 2월달 같은 경우도 좀 코스피 자체는 1월달에 워낙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좀 무거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수급상 가벼웠던 종목들 조금만 사도 올라갈 수 있는 중소형주 장세가 2월달에는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모습이 2월 달을 약간 암시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위로. 일단 위로 가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일단 중소 그렇게 보시는 가긴 거죠. 가는데 이제 상단 자체는 대형주들은 좀 막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 상단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네, 2,500 계속 지금 못 뚫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슬램덩크에서 명대사 나온 것처럼 뚫어 코스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네, 2,500 뚫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착하는 과정이 그렇게 좀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 2월달에 변동성에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변동성 대비하는 하나의 전략 중 하나는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만약에 지수가 2,500 못 넘고 이렇게 막혀도 네.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코스닥이 계속 가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역사적으로 어떠셨나요? 그거죠. 경험상 어떠셨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까이에서는 2019년도 장세. 네. 예, 이게 많이 데자뷰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금리 가다가 일단 이제 멈췄잖아요. 멈추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는 아이고 요즘 살 것 같다. 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때는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막 움직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시그널 좀 봐야지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후반에 움직였는데 그 사이 쪽에서 활개를 친 거는 중소형주였거든요. 근데 또 중소형주 특히 그때 시장에서 거의 막 모든 자금을 다 끌어줬던 쪽이 2차전지지 않습니까? 네. 그 2차전지 또 양극재 그때 날아다녔지 않습니까? 이런 큰 테마가 나오면서 거기 우리도 이거 한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펼쳐졌던 장세가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500 넘어가려면 지금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외국인들 계속 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주 냉철하게 봤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시점에서 그래 업황 바닥이니까 그냥 꿀럭꿀럭 뭐 7만 전자, SK하이닉스 10만, 12만 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저는 고민 같아요. 업황이 아무리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나올 지표들 보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속도 조절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장세가 펼쳐졌을 때 시장은 그러면 나머지 주자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였다고 시장이 갔던 그 뭐 탄력 있게 갔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방어만 했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집중할 때. 그러면 2,500을 향해서 계속 시도는 하는데 뭐 안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는데 그 과정에 공은 다 누가 누릴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장이 빠지지만 않고 거기서 시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중소형주한테는 돈이 돌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엄청나게 돕니다. 엄청나게 돌 수 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농담식으로 섹터 플레이 좀 하시죠라고 수요일 날 박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전혀 유지부동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좀 투자 아이디어를 약간 넓혀서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투자 아이디어는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섹터 아마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실 겁니다. 왜 자꾸 저한테 넘겨? 아유 잘하시잖아요. 아까 저 보자마자 챗GPT 얘기하시는데 네. 요런 쪽이 보면은 약간 그거잖아요. 스토리 있고 꿈을 먹고 사는 요런 쪽. 요게 지금 움직이기가 딱 좋은 상황인데 그걸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서 지금 나오는 시장 흐름들에 대해서 아예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나는 저런 거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꿈을 먹는 섹터들이 또 나오거든요. 지금 벌써 약간 또 우리 열매 위원님 전공 있지 않습니까? 뭐죠? STO. 네. 네, 이거- 제가 이거저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면 또 그 건설 쪽과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뭐 리츠하고도 다 연결될 비슷한 점이 있긴 하죠. 네. 좀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 저 진행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펼쳐지는 거 그대로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장세에서 증시에 큰 악재가 생기지 않으면 조금 더 이미 버신 분들도 계실 테니 네네네. 중소형주 찾아보자. 이런 그렇죠. 움직임이 좀 지속될까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나 테마주 플레이할 때 그냥 약간 딱 그 저희 전문가스럽게 되게 부안해동하는 매매가 되게 잘 먹히는 장세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문가스럽게 네. 부안해도. 네. 아니 농담이고 그만큼 지금 모멘텀 플레이가 중소형주에서는 그 굉장히 좀 잘 먹히는 장세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신에 지금 되게 핫한 시장에서 핫한 뭐 잠깐 말씀 언지로 주셨지만 GPT, AI, 로봇 이거는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토리가 정말 있고 좋고 꿈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그 꿈에 좀 색깔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색깔을 입힌다. 말 그대로 실적이 좀 나와주고 합리적으로 나와주는 그 기업들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관련된 핫한 테마주들은 그거를 좀 넘어선 범주에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뭐 부안호등 매매 그 모멘텀 플레이 중소형주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핫한 테마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빠르게 반영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1월 달 같은 경우 증시가 워낙 세게 오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볍고 스토리가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은 충분히 상승 탄력이 높을 만했지만 2월 달은 그들은 조금 이제 그 살짝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안을 그러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대안. 좋아요. 대안이 이거 좋아요. 있어요. 새로운 항상 꿈을, 네. 모든 반박은 대안이 굉장히 동행이 돼야 되니까. 자, 적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지금 가야 될 만한 것들은 저는 그 차라리 1월 달에 장 성격을 보면은 그 첫 번째로는 매크로가 뒷받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들어올린 그 장의 성격이 있고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그 전에 그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그냥 많이 빠졌던 애들 그냥 그대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지금 2월 달에는 오히려 그 반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월 달은 성장주들보다는 오히려 가치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성장 가치 한국에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1월 달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대신에 실적도 괜찮고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어 보이는 뭐
건강관리, 바이오 이쪽들이랑 또 건설 말고 아예 건설이나 아니면 기계 혹은 자본재, 방산 쪽 이런 쪽들은 그 퀀트상으로 돌려봐도 밸류에이션 부담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이익 전망 보시면은 순이익 깎이고 영업이 깎이는 거 저희가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섹터에서 매출액까지도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는 애들도 지금 말씀드린 기계나 자본재 이쪽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보고 업종에는 근데 중소형주라고 할 만한 많이 잘 그-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많이- 거기는 대형주들도 시총이 얼마 안 돼요. 그쵸. 옛날에는 네, 정말 그쵸. 훌륭한 기업들이었지만 너무 네. 작아져가지고 완전히 그 상점 벽해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업종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지금 핫했던 업종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정말 그쵸. 엄청 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다 샀는데 그거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네. 그런 것의 밸류 체인으로 예를 들어 오늘도 제 반도체 쪽 주가를 보니까 전자랑 닉스가 되게 밑에 있고 다른 그 장비주나 이런 게 위에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괜찮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올해 내내 바이코리아 기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투자 비중, 언더웨이트라고 하죠. 그거에 더해서 아시아 향으로 들어오는 기계적인 수급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센데 2월 달에는 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향의 수급은 그렇게 세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1월 달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같이 먹혔다면은 이제 2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중형주, 소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시총 너무 큰 애들 말고 그냥 그 중대형주급의 이러한 섹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의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닉스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지금은 그렇게 밸류 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애들 가장 시총 큰 애들 말고 그 아래 티어에 있는 애들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정말 몰라서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외국인의 그 매수 강도가 1월 달에 엄청났고 오늘도 샀는데 네네네. 2월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두 번째 요인이 그거였잖아요. EM으로 아시아 쪽으로 같이 들어오는 기계적인 수급. 그게 들어왔던 게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달러화 약세. 그리고 또 하나는 EM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그쵸. 기술적인 약간 되돌리면서 이 세 개가 좀 잘 조합이 되면서 EM향 수급을 크게 만들었었는데 2월 달에는 달러화 약세에 대해서 좀 자신감 저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좀 정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3개월 동안 기대감으로 돌았는데 지금 1월 달가 돌았는데 2월 달에는 다들 좀 검증의 시간을 갖자라는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달에는 중국 데이터들 대부분 다 부재한 만큼 3월 달 가서 좀 확인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중국 리오프닝 발로 올라왔던 그러한 전망들, 기대들은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EM향으로 들어오는 수급을 좀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그래도 더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들어와야죠. 네.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솔직히 1월 달 보면서 월간 기준으로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7조면 정말 많이 많이 산 거죠. 저도 언제 이만큼 말씀드린 산 적 게, 있나요? 월간 진짜 없죠.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7조 샀으면은 2월 달에는 뭐 2조, 3조 정도 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면 2015년에 연간 10조를 샀는데 그게 진짜 엄청난 건데 그쵸. 2월 달에 3조 사면 끝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속도 조절하겠죠. 네. 그리고 또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또 우리 위원님이 진짜 멋있는 표현 쓰셨거든요. 올해 장세에 대해서 뭐 그 스마일 와 이 표현 쓴 거 보고 역시 우리 위원님이시다 이 얘기를 딱 이거 나중에 하실 거죠? 네, 뭐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상저하고냐 상고하잖아 네. 이 문제인데. 네. 네. 스마일 장세면 네. 지금은 고였다가 장 중반 그쵸. 중반엔 했다 이거. 아까 우리 변정훈 정무께서도 네.
비슷하게 얘기하고 네, 가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스마일 장세 상저하고 상고 하저보다는 지금은 1분기 때 세고 2, 3분기 때 좀 상고, 중저, 말고인가요? 말고 뭐, 예, 어렵다. 그걸 그림을 그리면은 스마일이고 저는 그냥 이 표현 좀 좋아해요. 그냥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한다고 연말로 가면은 이제 명언 지금은 오히려 주식이 조금 부담 있는 건가요? 그냥 아니 전체적으로 1분기까지는 괜찮으니까 1분기까지는. 지금 1분기 끝나려면은 대략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2달 가까이 남았죠. 예, 오늘 그럼 2월이. 저희 입장에서는 초장기잖아요, 이게. 해볼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인데요. 네. 네. 지수가 지금 2,150에서 2,500 됐는데 네네. 지금 올라온 것만큼 올라올 수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3월까지. 4월까지 거의 한 3월까지 300포인트 더. 그렇죠, 그렇죠. 300~400포인트는 조금 만만치 어렵고 한 않은데. 200포인트 정도만 써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포인트도 2600 정도는 뭐 1분기 때는 갈 수 100포인트밖에 안 돼요, 2,600이면. 그렇긴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그것 1월 두고 달에 코스닥이 100포인트 나가죠. 코스닥 코스닥 100포인트 훨씬 낫죠. 그게 더 낫지 않는데. 예. 대표님 그러면 아까 네, 이제 네. 뭐 챗 GPT나 이런 뭐 약간 중소형주를 따라하는 게 지금 따라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멘텀에 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중에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인데 네. 좀 덜 올라 보이는 거 혹시 뭐 없을까요? 지금 오른 것보다 연관해서 뭔가 예, 혹시 좀 이거는 내가 봐도 좀 너무 덜 오른 거 오른 것 말고. 같다 뭐 이런 어떤 혹시 딱 보시기에.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생각이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 실적 자신이 없어요 지금. 네.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신 없는데 시장은 좀 움직여요. 그래서 바닥은 찍은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일단 미래 거 막 땡기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커갈 것 같고 뭔가 스토리 많은 거 땡겨가는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 같고요. 게다가 또 요 전에 작년 같은 경우 시장이 쭉 빠지다가 반등 나올 때 보면은 종목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아우, 나 이렇게 깨졌는데 좀 돌려야 돼. 그러면서 순환매가 엄청 빨리 나왔어요. 섹터가 한 하루 이틀 이상 안 갔어요. 갔다가 또 꺼지고 그다음 다른 섹터 가고 막 이러면서 짧은 순환매 쪽에서 섹터가 막 돌아가면서 일단 키 맞추게 됐습니다. 그게 한 두어 번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그 나오는 이 기류가 일단은 뭐 챗GPT나 뭐 AI 쪽도 뒤에서 누가 있잖아요. 네. 네, 다들 하나씩 그 거대 기업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키우면서 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였던 거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지금 또 이제 여러 섹터들 막 움직입니다. 뭐 근데 그걸 빼서 신선한 건 저는 STO 위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STO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리츠 종목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리츠 쪽도 종목이 같이 괜찮아요. 움직이더라고요. 건설 안 되는데 리츠가 되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주식을 보면서. 그게 잘안 STO 영향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는 저는 그렇게 약간 그런가 예. 해요. 왜냐면 원래 건설하고 리츠가 되게 그래도 좀 코릴레이션이 이게 좀 비슷한데 있죠. 오늘은 네. 오늘은 건설이 아마 업종이 마이너스였을 거고. 맞습니다. 네. 리츠는 플러스가 꽤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전 연관이 싶긴 있다고 했었어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네. 아니,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네. 이제 이 STO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한테 신규 비즈니스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 네. 뭐 사실 챗 GPT나 이런 게 지금 기업들이 당장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STO가 증권사에게 뭐 그럼 얼마의 수익을 줄 것이냐. 사실 당장은 기대할 건 적겠죠, 굉장히. 증권사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신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환호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금융위원회에서 어쨌거나 지금 금감원 뭐 금융위원회 다 이제 조만간 네.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새로운 시도의 사업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럼 스토리죠. 근데 증권사가 그것 때문에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 증권사가 사업을 할 대상이 될 이 중소형사를 사람들이 찾을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는 거죠. 그 리츠는 벌써-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리츠는 완전히 다른 쪽이죠. 네, 다른 쪽인데 네. 그냥 그렇게 일단 한 거고 도저히 안 보이니까 뭐가. 네. 예. 근데 시장에서 일단 증권사 움직입니다. 네. 그 동전주인 SK 아유 전전 직장인을 이렇게 폄하하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장 비싼 증권주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상황인데, 근데 증권사 입장 쪽에서는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희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보면은 한 2,300조 되죠. 그 중에서 뭐 거래 안 되고 뭐 대주주이만큼 갖고 있어서 거래 안 되는 거 빼면은 약 한 2,000조, 1,800조 이 정도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시총이 1조 7천경 이 정도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1경 7천. 일경 7천억. 외우면 이렇게 돼요. 7천조. 네. 네, 일경 1.7경. 그쵸. 네. 이 정도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10배쯤 될 거예요, 주식. 아마 대충. 그렇죠. 네, 그 정도쯤 되는 대충,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주택 쪽이 한 절반, 나머지가 이제 또 뭐 대지,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쪽으로 가는데 잘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한 28% 된대요. 그럼 요거 따지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약 한 5천조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STO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런 거 스토리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이제 유통과 발행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통을 시키는 증권사 입장 쪽에서는 지금 시총보다 몇 배가 큰 겁니까? 돈이 되겠네? 이 생각이 지금 들어서 움직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만약에 그런 그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소유권 딱 토큰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익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사고팔고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차익 발생하고 이걸 가지고 또 돌려주고 하는 연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증권사 입장 쪽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쪽은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네. 그러면 그 5천조 가까이 되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발행하는 토큰 발행자들은 얼마나 큰 기회가 올까? 그러면은 발행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무슨 리셀러라고 하는 옷 뭐 명품 이런 것도 다 있을 거고 다 있는데 그림도 있고 많죠. 뭐 엄청 하려고 많죠. 하면, 예. 그럼 이건 또 스토리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점점 더 커지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지금 토큰을 이쪽으로 발행하고 싶은데요. 무슨 부동산 쪽으로 발행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보니까 명품 쪽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플랫폼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어 주는 업체들.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네. 부동산 STO하고 리츠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보면. 약간 그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붙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리츠는 뭐 디지털 뭐 아니에요? 그것도 나와서 주식 거래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리츠를 그대로 갖다가 네. STO 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 해주면 뭐 안 될 게 뭐 그래서 있겠어요. 이걸 구분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야 네, 이제 네. 뭐 그 법적인 거지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요. 네. 그럼 갖고 오죠. 쪼개놨고 그 주식을 STO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잘. 예.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전혀. 용어는 달라요. 예, 예. 그거 맞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제가 뭐 리츠도 했고 코인도 좋아하니까 이런 걸 원하고 네, 있었어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STO를 몇 년 전부터 얘기했고 음. 그거를 진짜 이제 말씀하신 진짜 큰 시장으로 가서 확장성이 있는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하려면 중개자가 없는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플랫폼이 나와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에 사고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신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STO는 사실 중개자를 두고 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제도에 맞아요. 거의 맞춰서 맞아요. 큰 차이가 없는 전자증권 형태로 가려고 해요. 전자증권요? 그래서 기술은 쓰지만 네. 토큰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네. 기술만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사실상 일반 주식이랑 똑같다라고. 그렇죠. 네. 리츠와 이 수익증권, 주식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진다. 이거는 제가 오늘 그 대표님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오히려 이러다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이 더 그럴 수도 있죠. 크겠는데라는 네.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어차피 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들려드린 숫자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 그렇죠. 정도 네. 스토리가 나올 정도라면 물론 대표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를 주신 거긴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가 그런 숫자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분명히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STO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열매위원 얘기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네. 가는 STO라면은 코인 관련된 게 또 움직이겠죠. 뭐 그런 거 뭐 메타버스 다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똑같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 돌려 네, 보니까 항상 네,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게 새로운 것처럼 별로 안 움직였나요? 주식 그런 거 관련된 게 지금?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인다. 네, 이제 오. 고개 들고 그런데 뭐 솔직히 뭐 이제 이전에 NFT를 활용해서 뭐 예술품 경매라든가 뭘 했다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몇몇 회사들 STO 뭐 사야 돼? 하는 그렇죠. 회사들보다 어.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만한 회사들은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차피 정부에서 할 얘기들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할 텐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를 더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장기로 플레이 그러니까 장기가 두 달 아까 두 달은 초장기라고 초장. 초장기. 예. 한 달은 장기 그래서. 네. 그러면 한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네. 한 2주라도 네. 2주라도 갈 만한 네. 이런 스토리가 될 것이냐 그런 거 찾아 보는 단계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 두 번째는 우주항공. 이쪽은 또 스토리 만들기에 딱 좋더라고요. 스페이스X 스토리가 이번에 요즘에 붙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밸류에이션 확장도 무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주는 그렇죠, 진짜 그렇죠. 화성, 토성, 목성 이런 쪽으로. 그렇지. 우리나라 부동산 갖고는 안 되죠. 아유. 더 커지네요. 5천조랑 비교가 안 비교가 되는 안 시장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은하계, 그 다음에 네, 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딱 맞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방산 들어가잖아요. 방산 쪽에서 들어가는 거랑 뭐 정부가 또 우주항공청 설립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랑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지금 좀 구체화 그냥 막연한 스토리면은 또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동통신, 그러니까 제4 이동통신에서 들어오는 스타링크가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X 거잖아요. 결국 이제 돌아 머스크, 이제 테슬라 쪽이긴 한데. 네. 이게 들어와서 이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획득하면서 그러면 또 원앱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원앱이 하나 시스템하고 영국에서 벌써 다 준비해서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우리나라는 이제 1, 2, 3 외 알뜰 사업자 이런 거 빼고 네. 이 사업자들이 이제 또 하나의 주축이 된다. 그러면은 기대가 높아지겠죠. 근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 게 아직까지 이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이폰 14밖에 없어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갤럭시 S23도 안 된대요. 이게 탑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야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높아지면은 새로운 스마트폰에 또 수요도 촉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중요한 건 좀 비싸요. 네. 네, 요금이 5G도 한 5만 원, 6만 원대 되죠. 저희가 참 그냥 쓰는 것들 기본 요금이 1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6G라고 표현하던데요. 아, 6G는 또 다릅니다. 그것도 다른가요? 네, 그건 또? 6G는 또 같이 그러니까 5G에서 장비와 같이 연결돼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완전 또 다른 거군요. 네, 조금 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픈랜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설치했는데 너네도 쓰고 네. 위성통신 장비도 쓰고 하는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하나의 또 아마 시장에서 나올 이슈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스토리면 제가 사실 요즘에 중국의 1월 달 뭐 스마트폰의 출하나 이런 게 나쁘지 않다라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이 정말 작년에 스마트폰이 너무 안 팔렸고 그리고 너무 안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안 사가지고 디램이 안 좋고 뭐 스마트폰 되게 그 밸류 체인이 되게 망가져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결국 우주항공인데 스마트폰하고도 연결이 되고 연결될 수 있죠. 네. 리모프링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스마트폰 밸류 체인 업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위원님부터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그런 산업, 스토리를 네, 생각해 보면 산업 쪽을 뭐 제가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 저는 뭐 여기 제목에서도 비슷하겠지만 거기 이쪽 스마트폰 산업들도 계속 죽었는데 더 이상 뭐 나빠질 나빠질 게 여지는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과거 완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지금 스마트폰 밸류체인 산업들, 주식들 안 그래도 주가가 거의 지금 나락을 가고 있는데 더 이상 뭐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저는 안 봤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그 그럴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차라리 요즘에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면은 사실 IT 하드웨어가 밸류에이션 좀 그나마 좀 합리적인 수준 그쵸.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2월달에 그래서 못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1월달에 시세에 못 졌던 섹터들이 2월달에 올라간다, 출현한다라고 보면은 저는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오른 것 중에 네네. 중소형주이면서 뭐 이런 거랑 딱 맞는 느낌이 예,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조합이 맞는 거죠. 퍼즐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은 확실히 스토리도 순환매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네, 스토리도.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돈이 지금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워낙 많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스토리 순환매 장세가 먹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다음 스토리가 뭔지 이제는 좀 그걸 찾는 거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핫한 스토리 말고. 지금 근데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예탁금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늘었던데 이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순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이 들어온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네. 평가를 하세요? 신용은 안 늘고 강이 이렇게 올라가 신용은 안 늘고 네. 네네. 예탁금이 늘어서 되게
돈으로는 되게 좋은 그림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 그 장이 오르는데 신용 안 드는 거는 좋은 신호죠. 그리고 예탁금까지 들어왔어요 예.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기 자금들이 있다라고 이제 신규 대기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신규도 예, 들어오고 그렇게 있는 볼 것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1월달에 워낙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상 코스피 그 2,300까지만 보더라도 그냥 코로나 이전에 그냥 평균적인 주가 레벨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지수 레인지 바닥권이 2,200에서 300이 아닌가. 그리고 그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승률은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신 개인분들도 최근에 유입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탁금 지금 는 거는 1월 달에 개인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 더 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않지 그래서 않았을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네, 건지. 44조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50조쯤 된 것 같은데. 47조 오늘자는 못 봤습니다. 네. 47조 때까지 봤거든요. 네. 신규 자금이 더 들어왔다기보다는 오를 때 매도를 좀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지금이라도 주식 다시 사야 되나? 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올까 말까 고민이 엄청 많으신 게 아닐까. 매도하고 안 당한 것도 훌륭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예탁금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 그치. 돈들이니까. 그리고 네. 저희가 지수는 지금 2,400, 500인데 예전에 2,400, 500, 2019년도 이전 시절에 그때 예탁금 보면은 그냥 뭐 거의 10조 원대 중반, 20조 원대 내외였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2배 정도 시장에 돈이 일단 대기 자금이 많다. 이것만으로도 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한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작년에는 다 머니무브가 예금으로 갔죠. 네, 예금으로 갔는데 갔더니 돈 막 들어오는데 1년짜리 2년 이상이 없어요. 네. 예금도. 그러니까 은행도 좀 불안한 거죠. 여기 그냥 고금리로 갔다가 실제금리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 장기로 또 안 주더라고요. 네. 원래 3년짜리가 제일 적금이 비쌌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금리가 지금 뭐 높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다는 약간 좀 추이가 좀 살짝 내렸죠. 꺾이더라고요. 내렸죠. 네. 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 봐라 하면서 들어오는 자금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시장에서 신규 자금이 막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자금 들어오자마자 초기에는 시중이 안 납니다. 왜냐면 매매 좀 해보다가 돈이 되네. 예. 그러다 보면 그때 이제 욕심이 막 붙어서 그때 신용이 같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국면이라고 하게 되면 진짜 그럼 아직 먼 건데요, 장은? 아직 스마일이 이렇게- 아니라 그냥 이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부하고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오는 속도도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신용 씁니다 요즘에. 네. 솔직히 고백하게 되면 네. 이런 때 안 쓰면 언제 씁니까? 근데 요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종목들도 한번 쫙 움직이면서 순환매도 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순환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진짜 인기 없는 순환매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섹터는 아무리 오래 성장한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방산, 뭐 건설기계, 캐터필러는 저 위에서 꺾여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그런 업종들은 외국인들이 원래 안 봐요. 제가 9년이나 있었지만 가장 싫어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런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속 싸대요. 예, 싸긴 싼데. 뭐 PBR, PR 얘기하면서 계속 싸다고 그러는데 전혀 뭐 거기에 좀 횡보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여야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작년처럼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의심병은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짧은 시기에 빠르게 한번 좀 수익을 내보자라고 하는 마인드도 아직 깔려 있거든요. 언제 이게 또 꺾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또 제가 잘 쓰는 천하제일 단타 대회죠 이게. 네. 이게 지금 펼쳐지면서 이제 섹터가 만들어가는데, 근데 중심축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아까 또 챗GPT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이 만약에 꺾일 것이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좀 꺾였어야 됐었어요. 그 월말 요때쯤하고 한 달 동안 잘 놀았어. 안 꺾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고점을 만들고 꺾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확산이 들어가고 또 뭐 STO 얘기도 왜 드렸냐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이어가는 또 하나의 어깨동무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섹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로는 이제 계속 그런 때 스토리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FOMC 안 중요하고요. FOMC 거기 이런 뭐 나온 것들 그냥 아까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이 얘기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어 몇 개만 보고 일단은 좀 우려는 덜하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엔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스마트폰 벨친 왜 얘기 드렸냐면은 네. 그게 부품주들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번에 현대기아랑 모비스 물론 다 대형사지만 네. 모비스는 좀 그렇고
현대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품사들이 원래 항상 CR이나 이런 것에 그렇죠.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뭐 어디 하든 간에 우리나라 부품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중국에서 팔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별칭도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혹시 뭐 딱 눈에 들어오는 거 혹시 없어요? 혹시 그 중에도 어느 게 좋아 보인다? 어제 되게 중요한 네. 행사가 있었는데 네. 어제 FOMC 있었죠. 네. 근데 사람들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모르더라고요. 원래 언팩 행사하게 되면 항상 증권 방송에서 이번에 갤럭시 S23 스펙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줄줄줄 얘기하거든요. 단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FMC. 네, 관심이 무조건. 없다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서 딱 하나 기억나는 건 2억 화소랍니다. 아 카메라가 2억 화소. 네. 2억 화소면 저희가 이제 달 찍으면은 이거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확대하면? 잘 모릅니다, 그건 제가. 예. 혹시 위원님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저 2억 화소짜리 찍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카메라 관련된 네. 쪽으로 뭔가가 그래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시장은 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싸다가 아니라 지금 소외됐다보다도 소외된 거를 끌어올릴 만한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스토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로봇이 있다. 그럼 로봇이 있게 되면은 로봇이 이제 그냥 지금은 다 저희가 입력한 거에 따라서 팔 하나만 왔다 갔다 하는 뭐 무슨 뭐 좌측 관절 로봇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자율보행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로봇의 눈이 뭐가 될까요? 센서, 네. 카메라 이런 게 되겠죠. 네. 거기다 갖다 붙이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카메라를 또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카메라가 3, 4억에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뎁스를 깊이를 측정합니다. 네. 3D로. 네. 그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로봇은 사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직접 자기가 판단은 아직 안 하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2차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진 보게 되면. 근데 그게 3차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공간감과 거리감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카메라 모듈의 어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또 이런 로봇 쪽에 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막 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쪽으로. 네네. 근데 되게 말씀 들어보면 되게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아니 왜냐면 오늘 두 분 다 왜냐면- 너무 빵빵. 네. 네. 첫 시간에는 저희가 FOMC로 되게 학구적으로 갔기 때문에 네, 네, 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실전적으로 가보려고. 터는 걸로. 예. 실전적으로. 네. 실전적으로. 전문가적으로. 가보려고, 네,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네. 스마일 장세라고 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장이 이제 가다가 네. 스마일이면 너무 슬프지만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한 촉매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스마일 이렇게 될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스마일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 가장 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지면 그것도 스마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지금 예견된 부분 그 재료들 중에서 한번 찝어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그냥 FOMC 아닐까 지겹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이요, 5월이요? 3월이요. 3월. 바로 다음 거. 네, 바로 다음 거. 그러면 네. 장기 일단 한 달은 네. 3월 20일 정도까지는 네. FOMC 3월 20 며칠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장기 한 달 이상 우리가 해볼만 하죠. 아까도 해볼만하다. 100포인트 네. 정도 이상 그렇죠. 얘기하셨으니까. 해볼만하다라고. 왜 3월이냐면 2월달 그 FOMC 그냥 뭐 많이 했었는데 아니 간단히- 3월 얘기 별로 안 했으니까 네. 해주셔도 됩니다. 네. 주로 2월 리뷰를 많이 그렇죠. 했기 때문에. 2월달에서 파월 의장이 뭐 디스인플레 언급하고 그 나름의 매파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은데 시장은 그거 안 믿고서 그냥 비둘기파적이다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면서 증시가 환호를 했는데 3월 가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2월달에는 순전히 워딩으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단어 이 말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3월달에는 이들이 데이터 그 점도표 경제 전망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시장에서도 야 이게 맞았다 아니면 아닌가 봐 이거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만약에 3월 FOMC에서 점도표 상이건 경제 전망이건 물가를 3월에 중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3월 중단이 아니라 5월까지 더 끌고 간다. 그리고 정말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다시 한번 점도표 상에서 못을 박아버리면은 시장도 살짝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전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3월 FOMC 이후에 살짝 흔들린다라는 게
지금 생각드는 첫 번째 그냥 그 조정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왜냐면 한 달은 지금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한 게 네. 아까 이제 레버리지 신용도 쓰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에서 네. 와 진짜 강세장인가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니요, 신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일 중에 정리합니다. 거의. 아 네. 신용은 그날 네, 정리하신다고요? 네, 네, 네. 아니, 그 신용을- 말씀을 안 하시면 큰일 날 네, 뻔했네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뭐 네. 신용에서 뭐 가지야 이건 아니고요. 네. 네, 워낙 중소형주로 강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붙어보고 손절을 하든 아니면 또 좀 챙기든 이거를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런 때 바짝 당겨놔야 돼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벌써 3월 20일 나오고 있고 또 보니까 각도기 지점장님은 6월 뭐 얘기하고 그 부채 한도 협상 올 때 얘기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근데 좀 저는 셀인 메이 그래서 한 5월 달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 펼쳐질 때 조금이라도 벌어놔야 그때 좀 주춤하거나 좀 재미없는 장 때 견디죠.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지금 바짝 움직이는 중이고요. 근데 이게 트리거가 뭘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서 보는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예요. 어제 봐도 3.3 얼마까지 네, 빠졌어요. 네. 장중에 어제 거기 또 빠져가지고 어제. 3.4대까지 내려갔죠. 네, 네. 이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좀 채권 시장은 경기가 확실하게 나빠진다고 얘기하는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주장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지가 꽤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파를 이 정도로 놔두 그러니까 좀 괴리가 좁혀진다든가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바뀌는 어떤 트리거가 뭐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제 실질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약간 또 경기를 읽지 않을까. 그 트리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금 보게 되면 그 금리 단의 변화가 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그래도 또 금리 인상 기조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 다 어쨌든 계속 여기서부터 그냥 쭉 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중간에 네, 한번 맞죠. 이렇게 그 울퉁불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뭐 역설적으로 저희처럼 이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증시는 올라간다고. 네. 그렇죠. 약간 좀 비겁한 도망치는 발언이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좋은 거 얘기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좋고 네, 네, 뭐 그렇죠. 이런 걸로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네. 희생하신다 이렇게. 네. 네. 그냥 계속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까시는 거. 아니, 사실 그 상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상저는 이제 사라지고 네, 그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 버렸는데 사실 개인들이 고버스도 많이 샀잖아요. 네, 그건 맞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 지금도 막 1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샀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그 아예 베얼리시 뷰로 바꿔가지고 마이클 벌이라는 이런 사람처럼 그냥 아예 시장의 하방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부류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야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거 계속 뭔가 불안해. 사실상 저희 1월 달에 지금 코스피 10% 올라갈 때 저 같은 경우도 좀 뭔가 감기면서 살짝 찜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찜찜함을 이제 헤지 차원에서 인버스로 실은 개인들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그 레벨업과 그 그렇죠.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투자 레벨업을 이루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헤지 차원에서 인버스를 사신 분들이 꽤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분 다 네. 당장의 시장은 좀 좋게 보시지만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국 채금리가 3.34 이 정도까지 와 있으면은 언제든 금리가 튈 때 도망갈 주식시장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당일 전투를 하고 계신 정확하게 그런 거죠. 느낌인 거죠. 예, 시그널 나올 때는 중단하고 또 봐야죠. 네,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불붙어가는 입장 쪽에서는 뭐야 금세 이렇게 찬물을 부어도 아직 불씨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찬물 부어지면은 일단은 예, 집에 가야죠. 네, 추우니까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지금 아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뭐 지금 뭐 기업 실적 얘기부터 뭐 또 다 나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얘기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인버스를 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쥐손 이만큼 올랐어?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뉴스를 그런 쪽 매크로 지표 쪽으로 보게 되면 주식 못 해요. 첫째는. 그리고 하면은 아 그러면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버스 사기 시작하겠죠. 요거 한 2,400만 깨져도 내가 수익이 얼마가 날까?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근데 그게 그런 뉴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산업 뉴스나 지금 종목들을 이끌어내서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 만들어낼 뉴스를 찾아보면서 좀 약간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그게 시장이 알아줍니다. 그럼 그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게 더 지금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시되 공부의 방향이 지금 다른 쪽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FMC는 그냥 주무셔야 돼요. 뭐 나온다고 한들 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매크로가 중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 중요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매크로가 사실 FOMC만 영향을 크게 준 게 아니라 사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중국 리오프닝 기대도 굉장히 컸잖아요. 중국 리오프닝은 조금 더 기대를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주의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가 이제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1월달 같은 경우만 봐도 뭐 화장품, 레저, 여행 이쪽들도 좀 쉬었다 가는 측면들이 강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11월부터 거의 2달 넘게 시세를 뿜은 거에 대해서 숨고르게 장세에다가 이제 또 그 종목들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게 과연 현실로 얼마나 우리의 그 충족들을 채워줄지 이거를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재는 시기가 끝나려면 최소 2월 달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리오프닝 저는 뭐 그 초장기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이렇게 시계를 놓고 왔을 때 6개월이면 초초초장. 아까 2개월이 초장기라고 하셨어요. 여름 환갑이에요, 환갑. 6개월이면 초초초장기로.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혹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네. 단타에 능하지 않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기다렸다가 네.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밀릴 때 사는 게 더 낫다. 밀릴 그러니까, 때를 네. 기다려서 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것보다는 리오프닝주들은 밀릴 때마다 아래에서 잡아서 평단가 낮춰가자. 저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리오프닝주 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면세나 레저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16, 17년 전에는 소재주가 리오프닝 그렇죠. 황제주, 네. 그러니까 중국 황제주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1월에 소재주가 좀 들어올랐더라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주를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건 영 아닌가요? 아니요, 그 철강주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 원래 그 근본 리오프닝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옛날 아주 근본이 네. 있는 리뷰에 올드스쿨한 아주 느낌의 옛날. 예. 저도 1월달 같은 경우도 철강주들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철강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위안화 강세랑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전 위안화 강세 쪽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철강주가 차라리 저희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그 뉴스쿨 리오프닝주들 호텔 뭐 여행 화장품 이런 거보다는 지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대표님 혹시 뭐 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도 안 표정이 좋아하셨으니까 뭐, 예, 네. 예. 그래도 혹시나 왜냐면 리오프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데 네. 그동안 너무 올라와서 못 잡으신 분들에게 혹시 대안을 주신다면 이런 차원에서 사지 마세요. 지금 여기 와서 뭐 많이 반영돼 있고 네. 거기다가 오늘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LG생활건강 실적 발표했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했는데 같은 화장품이라도 분위기가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보니까 그 상황에서 성장한 쪽은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이니스프리가 그래도 거기가 두 자릿수 성장했다면서요. 10%대인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왜? 이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했고 그것도 설화수 브랜드 쪽에서 그 뭐죠? 화장품에서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서 참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 예. 네. 그 두 개가 의외로 또 성장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이게 발휘되는 거 아니야라면서 중국에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99%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숫자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보니까 2,80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 수준이 딱 그 힘들어지기 전에 2019년도 그때 나왔던 꺾이기 시작했던 실적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밸류도 많이 낮아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은 차라리 숫자 나오는 걸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한한령 한번 있었고 거기다가 코로나19 있었고 요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그럼 와서 오면은 예전처럼 와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 막 카드 걸고 막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같은데 보복 소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뻔한 쪽에서는 주가 레벨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면 굳이 이거를 여기서 그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하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라리 좀 세세한 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LCC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자본금 이렇게 막 늘렸다 보니까 그래서 살려고 늘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해서 이게 턴어라운드 강하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TOA 항공이 그렇더라고요. TOA 항공이 그나마 자본 조정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실적 반영되게 되면 가장 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빠르게 올라갔죠. 근데 그 나머지들은 별로 싸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럼 이제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중국 항공사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공항이 바빠질 거 아니에요. 공항이 바빠질 때 나올 수 있는 수혜를 보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래는 잘 안 되지만 그런 쪽이 오히려 수혜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오게 되면 또 중국인들도 좀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다 긁고 갔는데 아니 그 리펀 받아야지 세금 리펀 받아야지 그럼 그런 것 쪽에서도 기회가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작은 쪽에서 먼저 그렇게 크게 반영한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찾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입장이고요. 그냥 여행, 뭐 면세점은 벌써 지금 다 하이난으로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거기다 해서 이제 호텔 신라 이번 실적 보니까 말 그대로 호텔로 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텔 신라가 아니에요. 이제 호텔 신라예요. 이런 실적이 나오는 거 보고 실적 그래도 선방했어 이렇게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잘 틀립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이 테마나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시장은 항상 그 테마를 많이 찾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느낀 거는 진짜 주식 시장의 영원 불멸의 테마? 이거는 실적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또 근본을 짚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너무 방송 나와가지고 약간 되게 꼰대처럼. 네, 장난하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그냥 애널리스트 다운 네. 멘트를 그쵸. 실적 말씀을 하셨어요. 실적이 지금 실적이 완전 바닥에 네. 깔려 있는 애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 버티는 애를 사야 될까요? 저가 이거 취사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네. 바닥에 깔려 있는 그 기업들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근데 좀 헷갈리잖아요. 깔려 있는데 얘가 한번 더 깔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쵸. 그런 지금- 거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실적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반도체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업종들 네. 있잖아요. 그런데 화학도 그렇죠. 네, 화학도 화학도 그렇고. 결국엔 거기도 매크로에 다 직결된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분위기가 아직도 시장에서도 경기 연착륙이냐 침체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일견일치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 그 지금 뭐 3월 FOMC 전까지는 그냥 중소형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도 바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들 특히나 그 반도체나 화학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매크로 환경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예, 하세요. 네. 아니 아까 앞서서 바이오 건강 헬스케어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그쪽은 그럼 실적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 거기다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밸류에이션도 바이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냥 밸류에이션 신경 안 쓰는 섹터인데 거기도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사볼 만한 구간에 있다. 역사적으로 평균 비교해봐도 이러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요?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이제 잘 버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얘는 이 기업은 그동안 되게 어려운 기간에도 잘 버텼으니까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얘는 실적이 더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확률은 더 거고 높다. 대표님 만약에 그 두 개 중에서 네. 내가 좀 골라봐야 되겠다. 실적이 되게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촉매제니까 네. 대표님 어느 쪽이세요 보통 만약에 고르신다면? 그런 스토리로 모멘텀 아니고 만약에 실적으로 네. 고른다고 하면은 그런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음식료고요. 네. 두 번째가 조선입니다. 네. 네. 조선이 이제 그래도 다 올라왔잖아요. 조선은 이거죠 실적은. 네. 네. 그런데 안 가요. 이게 첫 번째고 음식료도 그래 슬쩍 어느 정도 내왔고 여기다가 이제 그 물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스프레드 확 벌어져서 실적 좋아질 거고 안 가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은 포모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학이나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바닥이에요. 작년에 죽 썼어요. 근데 적자 나요. 근데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꽤 올랐죠. 네. 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자꾸 한국 증시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증시도 맞습니다. 더 심해요. 근데
한국 증시 자체적으로는 다 그냥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사자라고 해서 수급 막 몰리지만 안 좋을 때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닐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안 좋은 터널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훅 들어왔다가 수급만 빠지면 이거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도 있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올라가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그냥 네. 어느 정도 라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또 아니면 더 간다 그러면 있는 거 그냥 팔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네. 지금 이 얘기는 저도 그냥 한국 시장의 특성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심했던 거, 네. 안 좋았던 거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내가 둘 중에 뭘 공부할지 정하는 거는 차라리 그동안 정말 안 좋았고 네. 사람들이 계속 안 좋다고 말하는 건데 앞으로 더 빠질지 아닐지를 오히려 차라리 공부해보자 이런 그게 더 나을 얘기신 것 거죠. 같습니다. 그게 더 네. 낫다고 보신 거죠. 네. 확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니까 여기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쁜 거를 무조건 사면 안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체크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재무제표죠. 네. 이 자산 부채 지금 앞에서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금리가 약간 내려간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신용 위험이 또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크레딧 시장 불안불안하죠 아직. 네. 그래서 실적이 내려가 있는데 손익만 보시지 마시고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서 재무 상태는 괜찮은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